Hello and welcome. 안녕하십니까. 2021년 OGP 글로벌 서밋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세션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외국인 체류자 및 난민에 대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참여와 연대 세션입니다. 저는 이숙종 동아시아 연구원 시니어 펠로이자 본 세션의 좌장입니다. 먼저 이 세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UN 난민기구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비자발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주하게 된 난민 수는 전 세계적으로 8,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중 2,600만 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 소환이 금지되어 있고 또 보호를 받고 있는 난민들입니다. 북부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이 대부분이고요. 또 미얀마 사태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시아에서도 향후에 이런 난민의 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난민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의 부족, 식량의 부족이 내부의 정치적인 갈등과 맞물려서 더 많은 난민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시아 한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아직까지 이 국가에서 난민 정책 수용에 있어서 적극성을 충분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이제 방글라데시와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난민 수용에 있어서의 부담을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의 시민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단순히 자국의 정부라든지 국제기구에 남겨둘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또 아시아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5개의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난민과 이주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각 발표자분들께는 10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 질문을 채트창에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발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연사분은 마이코 이치하라 교수입니다. 일본 히토스파치 대학의 법률대학 교수입니다. 현재 민주주의 관련된 주제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계시고요. 또 민주주의를 향한 운동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두 번째 연사분은 트리뉴케 푸디아투티 교수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처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 연사분은 루럴 후다사키 행정학과 교수로 지금 방글라데시 자한기르나가르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번째 연사분은 강원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송영훈 교수이십니다. 마지막 연사분은 찰리다 타자로운석, 현재 태국의 국민권력이양재단의 대표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방콕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지연 없이 저 첫 번째 연사분인 이치하라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장님. 또 과찬의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먼저
OGP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아시아 시민사회의 참여 연대에 대한 주제, 그리고 또 특히나 외국인 체류자 및 난민의 권리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난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또 일본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본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난민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는 난민 수용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970년대 인도 차이나 난민의 수용과 시작하여서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5,000명 넘는 이 난민과 또 아이들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얀마에서부터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예를 들면은 콩고 민주공화국, 예멘, 이디오피아, 우간다 등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 출신들도 상당히 많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다른 나라에서의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또 일본에서의 난민 수용의 사례는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일본의 난민 협회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의 난민 수용 인정도는 0.5%에 불과한데 이는 독일의 41% 그리고 또 미국의 25%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년 인정하는 난민의 수요는 50명도 되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난민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이 중에서 수용이 된 경우는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난민 신청 건수가 더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4,000명 정도가 난민 신청을 이 난민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도 47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인도주의적인 고려사항으로 인해서 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체류가 허용된 사람들은 44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난민 인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라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가 되어 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NGO들도 이와 관련하여서 상황을 개선하라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일본에서 난민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서 제3국 체류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미얀마에서의 난민을 수용하는 데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시리아 출신 난민들에게도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올해까지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이 시리아 출신의 난민 학생들 100명 정도를 수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일본의 제1야당은 일본의 의회에 난민 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난민 지위 그리고 지금 현재의 출입국 통제법을 분리를 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또 난민과 관련된 지위를 결정하는 체제를 변화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일본 내에서의 난민 인정과 관련된 국제 기준으로부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어내게 될 것이며 또한 난민의 지위가 국제 규범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또 이러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에 대한 조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렇게 난민의 상황 또 난민 인정에 대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아직까지도 난민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이 비상 사태라는 또는 어떤 일시적인 조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상시적인 방식의 조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홍콩이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은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난민 구제 신청을 하지만 일본은 대부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미얀마의 축구팀이 일본에 축구 경기를 하러 왔을 때 선수 한 명이 일본에 체류하면서 난민 인정을 신청을 한 바가 있는데 이때는 인정이 되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민권에 대한 이 위상이 약화되면서 또 결국 아시아에서도 이와 관련된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러한 민권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자 또 다른 나라에서 난민 구제를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점차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비상 대응 조치를 마련하여서 그래서 해외로부터의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기시다 정부의 인권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이러한 난민 인정과 보호에 있어서 민간 분야에서도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Halfway Japan이라는 NGO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 NGO는 난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들에게 후원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국제기구 관료 출신, 예를 들면 INO나 또는 UNHCR 등과 같은 국제기구 관료 출신들, 그 외에도 또 대학의 교수나 학자분들께서 일본에서도 이러한 난민 인정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아가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개인들이나 또는 민간 분야의 움직임에 더해서 특히나 또 학계, 일본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역내에서의 학계도 더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NGO들과 함께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위험에 처한 학자나 또는 활동가들을 수용을 하는 노력을 더 높여야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결국 누가 구체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 또 어느 기관에서 이들을 수용할 여력이 있는가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정부 또 학계 그리고 NGO들 그리고 또 지원 기관들 아시아 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관들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치하라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난민 인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또 여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유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앞서서 또 이치하라 교수님께서 일본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부와 NGO 또 학계 사이에서의 그 외에도 또 지원 기구들 사이에서의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두 번째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뉴케 부디아스투티 인도네시아 국립혁신연구처 교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 스크린을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이신 이숙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OGP 글로벌 서밋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내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또 이 세미나를 보고 계신 참여자 여러분, 제 발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실 이 난민 문제가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런 난민들을 위한 시설을 제공을 했고 또 난민들을 많이 수용을 해왔습니다. 베트남으로부터 인도차이나 전쟁이 활발했을 때부터 즉 70년 전부터도 저희는 난민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0년대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난민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 로힝야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보더라도 굉장히 그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들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로힝야는
난민들의 유입이 2009년에도 있었고요. 2012년 그리고 2015년에도 난민이 있었습니다. 또 아다만 해에 있어서의 난민선의 재등장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시민단체와 그리고 NGO들이 발전을 해서 이런 그 망명 요청자들과 난민 문제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난민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당사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정책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이런 인도주의적 정책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주 정책 연구원이라든지 UN 난민기구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인 처리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단체 그리고 국가 차원의 그리고 현지 그 지자체 차원의 시민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아시아 이주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 왔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아시아 밸류 프로세스가 더 그 인권 문제와 또 난민 문제에 더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평가를 했었죠. 로힝야 난민 문제가 2000년대부터 부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11,000명 이상의 로힝야가 인도네시아에 이미 201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더 증가하게 되었죠. 1,300여 명이 2015년 더 유입이 됐고요. 현재 오늘날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 수치는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난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오늘날 로힝야 난민이 많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로힝야 난민들이 재정착을 했습니다. 또 인신매매를 통해서 다른 국가로 이주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레이시아로 특히 인신매매를 통해서 들어간 경우가 불행히도 많죠. 사실 저희가 이 로힝야 난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큰 도전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로힝야 난민들 내에서 가장 그 인신매매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특수 정책, 특수 규제를 마련을 해서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부처에서 획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조례 하에서 저희가 해외 난민 처우에 대한 조례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125조 하에서 난민 처우에 대한 조항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2016년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공공행정명령과 안전에 관련된 조율이 부처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정치, 법률, 안보와 관련된 부처에서도 다양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도네시아 내 난민들을 위한 TFT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정책 마련을 통해서 난민 보호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전 과제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련된 특별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아세안 개발위원회, 즉 이 전반적인 밸류 프로세스의 싱크탱크로 일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국내 그리고 현지 NGO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CW와 같은 현지 단체 그리고 기독교 단체인 CRS, 천주교 단체
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RS도 그중 하나이고요. 또 적십자, 또 하카, 그 외에 많은 위원들이 있고 또 국제기구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일원으로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책 입안단에서 참여를 해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국가 차원의 NGO라든지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든지 아동을 위한 특별한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든지 또 현금 급여를 통해서 가장 취약한 난민들에게 이런 급여를 지원한다든지 또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난민 그리고 망명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은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보게 되면 로힝야 민족의 이동은 이슬람과 힌두의 종교적 갈등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난민들의 문제는 또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 이슬람 쪽으로 정서가 기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로힝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NGO와 시민단체에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로힝야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 또는 문제로 들어오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저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기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저희는 무엇보다도 인권과 또 망명 신청자들, 망명인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도 유엔의 난민 협약에 비준한 협약국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유엔 인권 협약에는 비준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도 난민의 삶의 질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그리고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로 하여금 아동들이 공식적인 부문에서 이런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리고 아직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교육에 있어서 좋은 관행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3국으로의 제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대안을 마련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마이크 다시 넘기겠습니다. 네, 푸티아 스투티 교수님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많은 CSO들이 난민 문제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무쪼록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 지금 보니까 한 13개,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13만 난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특수 지역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분산되어서 거주하고 있는지 이들의 거주 상태 어디서 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세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Sakib, first 누르 후다 사킷 방글라데시 교수님이신데요. 예, 준비되셨는지요? 예,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션 또 이렇게 중요한 세미나에 초대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번 패널을 통해서 또 패널리스트로서 함께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현재 외국인 체류자 및 난민에 대한 아시아 시민사회 참여와 연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당면한 한 가지 중요한 난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로힝야 난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그리고 또 향후에 난민에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현재 로힝야 난민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구체적으로는 1991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방글라데시에 한 5만 명 정도가 난민 캠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식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그 외에도 또 난민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데 이는 합계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그래서 1991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런 이 인종살상 문제도 있었고 또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 방글라데시는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보호소를 제공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시민사회들 또 NGO들 그 외에도 뭐 종교단체들 이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뭐 저축한 돈이라거나 이제 이들을 많이 지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0,000의 저축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를 뭐 기부를 한다거나 또는 뭐 농민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난민들에게 이 뭐 뒷마당에 보호소를 제공을 한다거나 이제 이러한 식으로 또 많이들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이들을 수용한 호스트 커뮤니티에서의 연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후에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한 100만 명 정도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00만 명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한 15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키아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이 언덕이 많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부터 방글라데시가 로힝야족의 일부를 파샨조라는 멀리 떨어진 섬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취토공에서 한 3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기후 문제도 있고 그런 섬이어서 그래서 일부는 이곳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하였지만 어쨌든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이곳에 보호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이 보호소를 오랫동안 쓸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보호소이다 라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9,000명의 난민들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또 방글라데시가 예를 들면 뭐 유엔 기구들, 뭐 유엔 난민 고등 파무관 사무소나 이러한 기구들과도 논의를 계속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유엔 기구들은 예를 들면 이 지역은 사이클론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NGO들의 경우도 또 방글라데시 국내 NGO들도 이에 대해서 반대를 계속 표명을 하였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는 자연재해 관리부에서 난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저희가 난민 및 송환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부 기구에서 난민 문제를 다루면서 또 유엔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로힝야족에 그 관련하여서
사실 또 아시겠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로힝야족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방글라데시에서는 1951년 난민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들에게 난민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공식적으로 근로를 할 권한이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난민 캠프 내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비공식 근로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호스트 커뮤니티에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뭐 지원기구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나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불법 활동을 하는 예를 들면 밀매라거나 또는 성매매 등에 이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2017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좀 즉흥적으로 그러면서 또 비공식적으로 이런 이 로힝야족들에게도 지원을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또 가장 큰 규모의 NGO인 브락이라는 NGO에서는 지금 현재 유엔의 지침을 따라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글라데시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뭐 목소리를 내면서 한다라기보다는 유엔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자문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방글라데시에서의 시민사회는 이런 국제기구,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컨설팅 한다거나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이유도 있는데요. 지금 또 방글라데시에는 시민사회가 뭐 당파적이거나 좀 분열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립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또는 더 많은 경우에는 또 정부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시민사회가 분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분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인간 안보 또는 국가 안보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방글라데시에서 국가 안보도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만약에 유럽의 난민 상황을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사실 방글라데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를 본다면은 또 현지인들의 태도,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러한 태도도 지난 몇 년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에 있었던 일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는 반감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일자리를 뺏어간다거나 또 비공식 활동을 통해서 뭐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한다거나 마약 밀매 등에 가담을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들이 이용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두 그룹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사회의 또 일부는 이들에게 뭐 근로권이나 이러한 자격을 줄 필요가 없다. 최대한 빨리 이들을 다시 송환시켜야 된다라고도 많이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경제 여건도 그렇고 또 방글라데시에서 저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들을 그렇게 환영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키 박사님,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나 또 난민 캠프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흥미로운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한 공식적으로는 5만 명, 그런데 이 로힝야 쪽이 공식적으로는 5만 명이지만은 비공식적으로는 150만 명으로까지 추산이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정부가 파샨조라는 오지로 이주를 시켰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들으면서 좀 인상 깊었었던 것이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보다는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인들도 이제는 로힝야 난민들을 대상으로 과거 대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17년 이 초기 위기 상황에 비해서는 좀 더 부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국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용훈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Hi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이숙정 교수님, 본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에게 이렇게 한국의 난민 문제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11년 제 박사 학위 과정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난민 문제는 새로운 연구 주제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최근을 보게 되면 많은 젊은 학자들이 인도주의적 그리고 주의적 권리 또 인권 문제를 난민 관련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민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여론이라든지 국민의 인식 또 많이 증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략하게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1951년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 그리고 1967년 의정서에 1992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1년 2월에 한국 정부에서는 최초로 난민을 인정하였고요. 그리고 2013년 7월 한국 정부는 난민법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재정착 희망 난민을 수용을 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략하게 좀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해별로 난민 신청 건수와 난민 인정수를 보겠습니다. 총 72,800여 개의 난민 신청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1994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수치입니다. 2020년을 보시게 되면은 6,684건의 신청서가 있는데요. 2019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2019년과 비교를 하게 되면 2020년에 난민 신청서는 한 52%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대비 상당히 감소가 되었는데요. 또 2020년 난민 인정률이 대한민국에서 2020년에는 1.1%였습니다. 가장 높았던 시기를 보면은요. 실제로 난민 인정률 평균은 2013년을 보게 되면 당시에 난민법이 수립이 되었고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은 3.5%입니다. 이 수치는 저희 난민법이 통과되기 전,
그 평균율보다 훨씬 낮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거의 난민 인정률 평균이 19% 정도였습니다. 2020년, 2019년과 유사하게 난민 신청 이유를 보게 되면은 종교와 정치가 가장 높은 사유를 차지했고요. 또 총 신청 건수가 8천여 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수사회단체 인종 그리고 국적에 따른 신청 이유가 상당히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매년 신청서는 2008년부터 계속 늘었고요. 2020년만 제외하고는 계속 2008년부터 신청 수는 늘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장표의 표를 보시게 되면은 난민 신청을 그 국적국별로 저희가 좀 난민 신청 현황을 봤습니다.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국적국을 보게 되면 1994년부터 2020년 12월을 보게 되면은 중국, 카자흐스탄, 이집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도 있고요. 근데 2020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적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국적국별 난민 인정 건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가장 많이 난민 인정을 받고 있는 국적국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전체 난민 인정수에 있어서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1994년부터 2016년을 보게 되면은 33%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난민 인정을 받고 있는 국가는 이디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도적 체류 자격은 출입국 사무소에서 허가를 내고 있는데요. 난민 신청서가 거부가 되게 되면 인도적 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도적 체류 건수를 많이 받고 있는 국가는 이제 55%가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29%가 미얀마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보호 장치를 보겠습니다. 난민 인정자의 권리 및 처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난민 인정자는 F2 거주 비자를 받게 되고요. 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난민을 위한 여행 사증을 제공을 해서 한국 외 국가에서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입국을 허용해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C3 일반 비자를 해외 주둔 한국 대사관에서 이 C3 입국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근간은 저희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자들은 또한 한국에서 의료보장 혜택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난민 인정자와 그 아이가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초등, 중등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국어 교육 수업이 되겠고요. 한국어 수업은 난민 인정자 입장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인 것이 한국에 이제 선국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중요한 수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인도적 체류자의 권리와 처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적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 비자 사증을 발급받고요. 또 체류 연장을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강제 송환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거주국이라든지 또는 국적국으로 강제 송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허용되어 있는데요. 비전문 분야에서 취업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인도적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의료, 교육, 운동, 상담, 기타 정착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관련 서비스는 난민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법무부하 정부에서 운영하는 난민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보게 되면은 난민 신청자의 절차상의 권리와 처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또 신뢰하는 사람이 이 난민 신청자 면접 또는 난민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전문 통역사, 또 같은 성별의 난민 전문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 난민 신청자의 언어로 된 면접 심사 기록을 요청할 수 있고요. 또 난민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난민 신청자 중에서 체류할 경우 체류 중 처우를 보게 되면은 난민 신청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요. 또 체류비를 지원받습니다. 취업도 허가되어 있고요. 또 난민지원센터에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민지원센터죠. 주거시설 지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이 필요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미성년 아이들을 위해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난민 관련된 시민단체는 제한적으로 몇 단체가 있습니다. 2개의 단체를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한국의 법인들의 연합이 있어서 난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난센 난민 시민단체로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난민 신청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법률 서비스를 이 난민 신청자, 망명자들에게 제공을 해왔는데요. 이제 난센이라는 단체에서는 또 이를 넘어서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착 부분, 그리고 또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들을 위해서 이런 재정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센 인권센터는 가장 이 난민 문제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난센 같은 경우에는 이 망명 신청자들에게 신청서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법률적인 보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자 그리고 난민 인정자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들을 위한 법률적인 자문을 하고 있고요. 또 난민 문제를 주장하고 홍보하고 있는 주요 시민단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 분석 자료를 난민 관련해서 보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료이고요. 많은 그 활동가들과 학자들이 참고를 하고 있는 분석 자료이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난민 문제로 또 상당히 상반된 의견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신문에서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치인들도 굉장히 면밀히 이 문제를 관찰하고 있고요.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난민 문제를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난민 수용이 그리고 난민 인정을 반대하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또 난민 인정을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위하는 그 모습들을 담고 있는 사진들인데요.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정부 측에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정부에게 난민을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이 단체들이 이런 시위들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서울 중심에서 이런 시위들이 일어났고 그 거리가 한 100m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 그룹 간의 거리가 100m 이내에서 이런 시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때때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게 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재정적인 지원을 NGO에게 지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을 통해서 NGO가 이런 그 비영리 단체에서 이런 생계적인 지원을 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많이 합니다. 제 입장에서 이 난민 지원과 보호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는 비영리 단체와 면밀히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저의 동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또 저희가 이 난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훈 교수님, 이런 세부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난민 인정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 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난센 인권센터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시민단체로 난센 센터인데
이 법률적인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기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CSO가 참여를 해서 난민들의 인권 그리고 처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을 할 때 왜 한국 정치인들이 일본의 야당과는 달리 이 법안, 즉 난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너무 국민 여론에 있어서 민감한 사안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Miss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연사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타자르 엔스쿡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태국의 난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PF로서 태국 방콕에 있는 국가 인권 단체입니다. 아시아 국가의 난민 또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버마 또 위구르족, 캄보디아 그리고 또 태국의 이 비호 신청자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먼저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또 태국의 경우에는 이 미얀마에서의 이 난민 문제, 특히 세 그룹의 난민 신청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시위대들이었었는데요. 이들은 이 버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조직이 된 사람들로서 또 사실 이들에 대한 이 활동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한 뭐 1년, 3년,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계속 이 싸워 나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중국이나 UN 국제사회 또 그 외에도 러시아나 아세안 등과 같은 이 외부 여건에 따라서 사실 이들의 싸움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시아의 CSO들은 다양한 공공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미얀마와 관련된 상황을 업데이트를 하고 또 공동 성명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미얀마 국민을 지지하고 또 국민 통합 정부를 지지하거나 최소한 이 대리 외교를 지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 시위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시민 불복종 운동인 Civilian Disobedience Movement (CDM입니다). 이들은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또 안전을 위해 국경을 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UN 난민기구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국가들이 조용히 이들의 재이주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메소, 치앙마이, 방콕 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태국의 NGO들은 기부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래서 미얀마 단체 활동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은 PDF로서 국민방위군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나 또는 젊은이들, 예를 들면 또 카렌과 같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함께 무장 세력을 합쳐서 이런 국민방위군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경우에는 또 전투가 벌어지면 안전을 위해서 국경을 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태국의 정책에서는 더 이상 사실 태국에 이 새로운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한 3천만 명의 사람들이 또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까지 진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또 이들을 재이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내일은 이들을 방문을 해서 그래서 담요라거나 또는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정글에서 설립한 이 국민 해방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난민, 또 IDP,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미얀마의 IDP 캠프에 방문했을 때 마치 타임머신을 타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타임머신이라고 한다면요. 사실 지금은 우리는 자유롭고 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자유롭게 머무르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난민 캠프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민들은 캠프에서 나갈 수도 없고 또 하루에 생활비로 한 3센트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요. 지금 현재 태국, 미얀마 국경에는 9만 명의 난민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어제도 또 저희가 만들었었던 임시 난민 캠프는 포함이 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9개의 난민 캠프에서 2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타임머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정글을 넘어서 산에 갔을 때 여기에서 IDP 캠프를 갈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가면 사실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부족합니다. 또 담요도 없고요. 사실 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또 CSO들이 이들에게 또 저희가 이제 스스로 이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해보았는데, 바로 이 산중의 IDP 캠프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수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옥수수나 채소 등을 기를 수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바로 이제 이런 난민 캠프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용수가 부족해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천에서 물을 받아오고 있는 것인데, 근데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수조 하나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부족한 물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밤새 기다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씻는 데 사용할 수는 없고 주로 조리용으로 그리고 음용수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타임머신을 말씀드리자면은 미얀마 쪽의 IDP의 경우, 이때는 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실 IDP 캠프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운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민족 무장단체의 보호 아래 정글에 숨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캠프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들이 음식도 피난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인도주의적 CSO들은 이들을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가 이 교회 사제들 2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카렌 국가 진보 정당에서 이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였지만, 그런데 또 인도주의적 NGO 활동가들 32명이 체포가 되었는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이러한 내전이나 또는 경제 침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버마 사람들이 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또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였는데요. 또 미얀마의 CSO 커뮤니티에서는 국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인도 또 다른 나라에서 받은 백신을 이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노력을 하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난민이나 또는 이주 노동자 또 난민 신청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지금 이제 태국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넘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체포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태국 당국에서 체포된 모습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성과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얀마 여성 청년들 모두가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남성들과 함께 군대에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또 여성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또 경찰에 연행되거나 또는 성폭행당하거나 살해된 여성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태국의 위구르족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국제 위구르 재판소의 결과는 중국이 위구르인들을 대량 학살했다라고 명백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00명의 위구르족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태국에 왔지만 109명은 중국으로 돌려보내졌고요. 그리고 189명의 여성과 아이들은 터키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태국의 이민자 수용소에는 50에서 54명 정도의 위구르인이 있는데 IDC마다 위구르인은 2~3명씩 분리를 하여서 이들이 탈출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국은 현재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의 위구르족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특별한 안보 주제로 다뤄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긴 하지만 뚜렷한 정책도 없고 또 이들을 방문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태국에선 매우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CSO는 그들을 감시하고 또 CSO에서는 이제 이들을 모니터하고 그리고 옹호하지만 중국 때문에 상황이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PEF는 UN CERD 위원회에 제출한 CERD 보고서에서 그래서 보호 조치를 언급하면서 그리고 또 본국으로 송환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CSO에서는 IDC에서 변호사를 제공하고 또 위구르인들을 위한 음식과 약물, 약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IDC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호사 또 NGO 또 학계 등과 함께 위구르족의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그룹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IDC에서 50건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또 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들이 중국으로 송환이 된다거나 이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은 또 당국에서 굉장히 또 비밀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11월 14일에 훈센 총리는 태국의 이 캄보디아 국가 구조 정당의 회원들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캄보디아 국가 구조당은 2017년부터 태국에 살고 있으며 이들 중 여성 1명은 푸놈펜 교도소로 송환되기도 했습니다. PEF에서는 태국에 남아있는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또 좋은 이 대사관이 개입해서 제3국으로 보내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많은 이 난민 신청자들은 제3국에서 재정착할 기회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아세안에서 내년에 의장국을 맡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세안, 그런데 현재 아세안 내에서 이 미얀마 그리고 또 캄보디아 사이에서 이러한 난민 문제는 점차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 CNRP 멤버들로서 이제 체포된 분들이시고요. 자, 그리고 또 푸놈펜에 살고 있는 이 태국의 정치적 망명 신청자들도 있으신데,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라졌는데, 근데 양국 모두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프간 가족은 이 태국 대학의 연구 펠로십을 받았지만 태국 정부가 이들이 태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사실 태국에서는 난민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UPR이나 또는 다른 UN 기구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이 난민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태국은 이 난민들 문제로 인해서 또 여론이 악화될까봐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UNHCR도 태국에서는 굉장히 좀 위상이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긴 한데 또 UNHCR의 경우 또 태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위상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또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이주자들이 건너올 때 사실 당국에서 그냥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또 훈센 총리 같은 사람이 이들의 송환을 요구를 하게 된다면은 이것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고요. 미얀마, 위구르족, 캄보디아, 또 아프가니스탄 등 5개의 난민 그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게 되었을 때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이 난민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구르족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과의 관계가 연루가 될 만큼 굉장히 또 좀 많은 보도가 될 만한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속 질문을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청중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질문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저는 각각의 패널리스트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I'm wondering, you mentioned 자, 그러면은 먼저 마이코 이치하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일본 정부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비상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가니스탄 위기의 경우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수백 명을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사실 한국의 기여는 이 최근에 있었던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도주의적인 지위에 난민이 있는지요? 그냥 이런 전통적인 난민의 지위 말고 인도주의적인 개념의 난민의 정의가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또 일본 정부에서 난민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일본의 의회나 또는 의원들께서 이런 난민과 관련된 인도주의적 법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그리고 또 앞서서 제 발표 직후에 해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난민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일본의 여론이 어떠한가라는 질문도 하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한편으로는 반난민 정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국도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상당히 좀 양극화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난민의 권리를 옹호를 하는데 그리고 또 난민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NGO라거나 또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리로 나서서 이를 주장하고 또 모금 활동을 하고 로비 활동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난민에 대해서 과거 대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입장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보수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뭐 SNS나 또는 야후 저팬 등의 의견을 올리는데 야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최대 포털 사이트인데요. 바로 또 이러한 사이트나 SNS를 통해서 반난민 정서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 또 현재 뭐 온라인에서도 지금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제가 일본에서 거의 반난민 정서가 지배적이다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도 제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그 일본에서 인도주의적인 또는 인권 차원에서의 난민 지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사실 난민 지위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출신 들의 경우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일본에 체류하던 미얀마인들의 비자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학생으로서 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자면 또 하나의 이 난민 수용 방식이긴 한데 이때는 난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수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디아스투티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난민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CSO를 지금 인도네시아 내에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이제 공동의 아세안 프레임워크를 수립을 해서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었는지요? 이숙종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발표를 마치고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네시아에서 13만 난민이 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 규모는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고 그리고 저희는 큰 국가이죠. 근데 대부분의 난민들이 IOM에서 제공하는 거주 시설 그리고 저희 인도네시아 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거 시설에서 거주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난민들이 살고 있는 저희 또
체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커뮤니티 하우스에 사는 것은 아니고요. 체류 거주 지역도 있습니다. 아체부터 이스트 사통가라까지 굉장히 많은 장소에서 이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반 정도에 달하는 난민들이 자기 자체의 커뮤니티로 옮겨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봅니다. 대부분 일할 수 있고요. 근데 정규직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실제로 취업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취업인 것이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만은 이 문제 때문에 특히 난민 문제 때문에 난민 문제는 아세안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세안만 놓고 봤을 때 망명자와 그리고 망명 신청자는 아세안 커뮤니티 내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난민을 신청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인신매매 그리고 불법 거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전체 이동 과정을 보고 아세안 국가에서의 이동 경로를 보는데 대부분 그 인신매매와 불법 거래들이 일어나는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세안의 그 인도 인권 관련된 협약을 준수하기를 바라고 또 관련된 협약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미얀마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안다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저희 모두 이제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성공적인 논의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상황이 모든 국가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 다 다르고요. 저희가 대부분 이제 난민을 봤을 때 아세안 외부도 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힝야 정도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실제로 난민 문제를 아시안단에서 또 주제로 다루기에는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키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Very much. 또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요. 사실 방글라데시는 실제로 아시아 난민들 대부분을 수용하고 또 캠프에 이들을 체류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시다시피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난민 조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일종의 이재민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난민 캠프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이 지역 사회에서 또 저임금으로 근로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또 현지인들이 이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난민들이 이 난민 캠프 인근 지역의 경제에 어느 정도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지역 현지인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사실 좀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초기에는 이분들이 이들을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난민들이 더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또 현지인들 대비 더 근면하게 일을 하게 되면서 또 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임금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공식적으로 이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역의 빈곤층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들이 더 임금이 높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이 난민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이들이 예를 들면 또 나중에 뭐 대학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중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캠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요. 뭐 캠프에서 뭐 통역사로 일을 한다거나 또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중퇴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을 또 간혹 가다가 뭐 범죄 조직에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마약 밀매라거나 또는 테러 단체에 이들이 이용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이 문제가 정치화가 되어서 이들에 대한 여론이 또 악화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일부 이 현지인들인 예를 들면 뭐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5, $10를 받고 이들이 난민 캠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굉장히 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수용소에서 시설이 점차 부족해지다 보니까 아까 들었었던 섬으로 이들을 이주를 시켰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시설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보호소에서 예를 들면 뭐 4명당 방 하나 그래서 만약에 8명이다 그러면은 뭐 8명 가족이다라고 하면 방을 2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학교도 설립을 하고 또 이 지역의 이 섬에 이 농업 기반의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기울이는 노력이 이제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2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송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8월에 한국에 귀국을 시켰을 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또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환영을 했다라고 해서 난민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 야당의 국회의원이 계속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400명 중에 망명자 중에 어떻게 아프간 탈레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반문도 제기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아프리카의 난민들 뭐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과 문화, 종교 모두 다 저희와 다르죠. 근데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에 왜 올까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문제를 사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게 리프레이밍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다 근본주의 또는 탈레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난민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망명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 전반적인 난민 신청 절차에 의존을 하고 믿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난민들을 차별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난민 신청 절차를 잘 보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Can you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타자 렌숙 대표님께
이제 마무리 발언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국제 기구들이 바로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태국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아세안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말씀드렸지만은 내년에 아세안이 이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인데 사실 이제 보통은 또 캄보디아가 중국과 친밀한 관계이고 또 중국도 캄보디아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아세안 국가들도 또 이에 대해서 함께 협력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조용히 또 양자 간에 협의를 한다거나요. 자, 그래서 내년에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할 텐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네시아 시민단체들과도 함께 협력을 하면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지역에서의 난민들이 최소한 삶의 존엄을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미얀마에서의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것은 캄보디아에게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사실 이 미얀마도 지금 현재 아세안도 그렇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또 유엔의 방식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엔의 절차를 통해서도 이들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보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에서도 함께 도와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we are just 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패널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의 난민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서로 뭐 법적인 틀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부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또 동시에 시민사회단체가 그래서 많은 뭐 변호사, 교수님들 그리고 학계에서 이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데이터도 공유를 하고 상황을 서로 상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협력을 리조널 그 지역단에서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역동적인 논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5분의 훌륭한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보 공유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향후에도 또 깊은 논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Bye.